요즘 뉴스에서 너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인 믿고 노후자금 모두를 잃은 60대 부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 내가 보장해. 30년 지기 친구의 이 한마디에 피땀 흘려 모은 6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부산의 사연을 들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야. 다 같은 교회 식구인데 설마 거짓말하겠어? 가깝다는 이유로, 잘 안다는 이유로 건네는 달콤한 말에 마음이 흔들려 본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믿음이 주는 따뜻함 속에서 안심하지만 바로 그 믿음을 파고드는 가장 잔인한 덫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은퇴를 앞둔 등 우리 세대를 노리는 관계형 투자 사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평생 모은 돈을 넘겨주고 내 전부를 잃게 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시고 소중한 내 노후를 지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김영우입니다. 제 옷장 한쪽 구석에는 아직도 낡은 회색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습니다. 소매 끝은 닳고 허리 라인은 늘어졌지만 저는 그 옷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출근할 때마다 입었던 제 인생의 상징 같은 옷이거든요. 저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매출이 꾸준했고 사람들도 따뜻했어요. 출근길에 늘 커피 한 잔 사들고 들어가던 그 사무실.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며 인사하던 후배들의 목소리. 지금도 문득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일하고 퇴직한 게 2022년 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3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저축과 합치면 약 4억 원 정도였죠. 아내 이선희 씨와 단둘이 사는 집은 전세였고, 이제는 빚도 없으니 조금은 여유롭게 살자. 그게 제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참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오후엔 동네 체육관에서 탁구도 치고 손주가 놀러 오면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지 퇴직 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무렵 교회가 제 유일한 사회생활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평일엔 시니어 성가대에 나가 노래를 했죠. 거기서 저는 이상우 집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지만 교회에서는 참 인기 많았어요. 헌금도 많이 내고 늘 사람들 밥을 사주고 무엇보다도 말투가 부드럽고 신앙심 깊어 보였죠. 그 집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닙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퇴직 후 공허했던 마음에 위로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였어요. 이상우 집사가 다가와 커피 한잔 하자며 절 불렀습니다. 교회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끼리 작은 부동산 펀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 분들도 몇 분 참여하셨고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가 내미는 미소와 말투는 묘하게 신뢰를 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부장님. 이건 단순 투자라기보다 교인들끼리 공동재산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수익이 나옵니다. 월 1.2%요. 월 1.2%. 그 말에 머리가 멈췄습니다. 퇴직금 3억을 넣으면 매달 360만 원. 그 돈이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 걱정은 없겠구나. 잠시 그런 계산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 감각이 돌아왔죠. 이상우 집사님,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 그건 교인들 사이에선 거의 신의 보증서 같은 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이상우 집사가 말인데 말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또 누가 돈 얘기만 하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교회 사람이라도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 많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 집사는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나보다도 더 오래 교회 다녔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우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부장님, 이번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잠깐 시간 되세요?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데 같이 가보시죠. 교회 권사님들도 몇 분 참여하세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라면 뭔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아내와 함께 교회 강당으로 갔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미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들도 보였어요. 헌금위원 박 권사님, 찬양대 한상철 형제, 모두 반가운 얼굴이었죠. 단상 위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 자신을 유경은 실장이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지역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대형 건설사와 계약이 완료됐고 투자자분들께는 매달 고정 수익률 1.2%를 보장해드립니다. 화면에는 건설 현장 사진, 도면, 계약서, 심지어 공증서까지 떴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또렷했고 모든 자료가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죠. 원금 보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오늘 오신 분들께는 공증 사본도 드릴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말 너무 매끈하지 않았어? 진짜라면 왜 굳이 교회 사람들만 모으겠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죠. 당신은 왜 항상 부정적으로 봐?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이상우 집사도 이미 넣었대.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달 들어올 이자를 상상했습니다. 360만 원. 한 달에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도 대주고 아내에게 여행도 선물할 수 있겠구나. 이튿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3억 원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전액이요? 큰 금액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을 만한 곳이에요. 그날 3억 원이 유경은 실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인쇄된 문서 위에는 도장이 선명했고 하단엔 공증 완료라는 붉은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던 날 정확히 36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자를 확인하던 순간 제 입에서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봐, 당신.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째, 3달째도 이자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이상우 집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좀 편해지셨죠? 그의 미소는 한없이 따뜻했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따뜻함이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낡은 정장이 이제 더 이상 출금복이 아니라 후회의 증표가 될 거라는 걸. 3달째 이자가 정확히 들어오자 제 마음속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다. 평생 이렇게만 들어오면 걱정 없겠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말 틀렸잖아. 이 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맞았네. 이제 제발 무리하지 마요. 그 말이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넷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이상우 집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부장님, 이번에 2차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처음 참여하신 분들만 혜택을 드린대요. 월 1.5%로 상향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3억 넣었는데 더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가로 2억 넣었습니다. 김 부장님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 그건 제가 평생 들어온 어떤 말보다 달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3억도 큰 돈인데 또. 그 사람들 진짜 믿어요?
여보, 1년만 참아보자. 월 700만 원이면 이제 진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게 하나님인지 돈인지 나 요즘 그게 헷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해 다시 송금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비상금 1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달, 통장엔 여전히 이자가 정확히 찍혔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때까진요. 7월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이상우 집사를 찾았는데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집사님 안 오셨어요? 옆자리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몇 주째 안 보이던데 어디 출장이라도 가셨나 봐요.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5개월째 되는 달, 통장에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월요일에 들어오겠지.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경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급히 이상우 집사에게 연락했지만 역시나 불통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회색 체크 2개만 떠 있고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제발 좀 멈추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일시적으로 문제 생긴 걸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같은 투자자였던 교회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부장님, 혹시 이번 달 이자 들어왔어요? 저희는 안 들어왔어요. 유경은이 사무실도 비워졌대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바로 강남 오피스텔 주소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던 HK자산개발 12층 1207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간판도 표지판도 없었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깜깜했습니다. 여보세요, 유경은 실장님, 안에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나오는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찾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네, 여기 회사 있었잖아요. HK자산개발이라고. 그 사람들요? 벌써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야밤에 짐 다 빼더니 다음 날엔 열쇠 반납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잔액 87만 3천 원. 그 숫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묵묵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혹시...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날렸어, 전부 다. 아내는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정장이 걸린 옷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옷은 이제 출근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너진 증거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관계형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이미 자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사라졌어요.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죄송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밖은 어둑했고 노을빛이 떨어지는 도로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젠 어쩔 거예요? 몰라, 그냥 몰라. 우리 월세도 못 내요. 내일 새벽부터 나가볼게. 경비 일이라도 찾아봐야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낡은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무릎이 늘어난 그 바지를 다림질하며 이 옷이 마지막으로 나를 지탱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면 밤새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택배를 정리하고 간혹 주민들이 수고하십니다. 인사할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은 240만 원. 아내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합니다. 우린 합쳐서 한 달에 400만 원 남짓을 법니다. 그중 월세 60만 원, 공과금 30만 원. 남은 돈으로 겨우 밥을 먹습니다. 퇴직 전엔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불평했는데 이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경비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피곤하고 초라한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해야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 집사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제 탐욕을 받으니까요. 어느 날 예배 후 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별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괜찮아요? 응,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 그날 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정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옷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증거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안전한 투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말 뒤엔 언제나 욕심과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기 전에 제발 멈추십시오. 믿음은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정혜성, 올해 66살입니다. 제 옷장 한쪽에는 아직도 매일 다려 입던 네이비색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옷은 제가 30년 동안 다녔던 전자부품 대기업에서 퇴직하던 날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퇴직식이 끝나던 날 젊은 후배가 제게 말했죠. 부장님, 이제부터는 진짜 인생 즐기셔야죠.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출근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이지. 저는 서울 근교의 한 공장에서 품질관리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연금까지 합쳐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아내 박연주 씨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다 2년 먼저 퇴직했고 지금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퇴직 직후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죠.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일부러 출근하듯이 동네 산책을 다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편의점 앞을 지나가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은행에 돈 묵혀두냐? 주식해야지. 이자율이 몇인데. 이번에 교회에서 좋은 투자 모임 생겼다더라. 이런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30년 지기 친구까지도 저를 설득했죠. 혜성아, 이번에 진짜 안전한 자리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100% 확실하다더라.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은행 이자가 연 3% 남짓한 시절. 주변은 모두 투자로 돈을 번다고 떠들어대니 저만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애들 다 투자하더라.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당신 평생 위험한 일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지금 와서 남 따라하다가 잃으면 우리한텐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돌이킬 시간이 없다. 그래, 이제는 회복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제 노후 자산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계좌, 하나는 비상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장기 투자용 계좌였습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2년치 생활비인 7천만 원, 비상금은 의료비를 대비해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ETF와 채권형 펀드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수익률은 높지 않았지만 대신 안정적이었죠.
이 결정은 주변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에이, 그렇게 소심해서 언제 부자 되냐? 요즘 60대들도 코인한다는데 너무 보수적이야.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마다 새로운 투자 이야기를 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수익 부동산 펀드에 들어갔고, 어떤 친구는 새로 생긴 리조트 분양 사업에 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ETF 배당금과 이자 45만 원을 보며 마음 한편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물가가 폭등하고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생활비가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우리 이대로 가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조금 더 불려야 하나? 아니면 더 아껴 써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이번에 정말 괜찮은 부동산 펀드 있어요. 시니어 투자자 우대 상품이라 원금 보장도 된다네요. 순간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달콤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또 누가 이상한 얘기했죠? 아니, 교회 집사님이 괜찮은 자리라고 해서.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봤잖아요. 교회 사람 믿었다가 돈 잃은 분들 이야기. 우리 절대 그 길은 가지 말자고 약속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관계형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그중엔 나이도 형편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낡은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입던 그 옷, 이제는 잠깐 입으면 목덜미가 간질간질하지만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혜성아, 너는 평생 일로 가족을 지켜왔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판단으로 가족을 지켜야 할 때다. 다음 날 저는 교회 집사님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이번 건 진짜 안전한 건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야죠. 세상에 진짜 안전한 투자는 없잖아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정 부장님답네요. 요즘 보기 드문 분이세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늘 평온했습니다. 2025년 봄, 제가 교회 앞을 지나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던 그 집사님이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 부장님 그때 그 일 기억하시죠? 네, 왜요? 잘 되고 있나요?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망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다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자 잘 들어오길래 다들 믿었죠. 그런데 3달 전부터 입금이 끊기더니 대표가 도망쳤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겠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멈춰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말렸잖아요. 내가 그 말 안 들었으면 우리도 지금 저 사람들처럼. 우린 그날 말없이 거실 불을 끄고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 후로 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모은 돈으로 보지 않고 인생을 다시 세우는 자본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우리는 소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월세 대신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교통이 괜찮은 신도시의 25평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빼고 퇴직금 일부를 보태 1억 6천만 원에 구입했죠.
대출은 최소화했습니다. 이제는 빚 없는 집에서 살자. 그게 제 인생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장기 배당 ETF를 꾸준히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매달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운 질서의 증거 같았습니다. 물론 불안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2024년 말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ETF 수익률이 잠시 마이너스를 찍었죠.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겁을 먹고 팔아치웠습니다. 그때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버틸 때야. 그건 퇴직 전 회사 품질팀에서 수없이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결과는 늘 기다림의 끝에서 온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 가치가 떨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과 절약된 생활비 덕분에 생활은 단단하게 유지됐습니다. 요즘은 새벽마다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그 길의 끝에는 작은 호수가 있고 그 옆 벤치엔 늘 같은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 친구들이죠. 그중엔 몇 년 전 관계형 투자에 휘말려 지금도 알바를 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야, 정 부장. 너만 성공했네.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그냥 안 망했을 뿐이지. 제가 웃으며 대답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안 망했다는 게 곧 성공이니까요. 올해 봄, 저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과목 이름은 시니어 재무일기. 누구에게 투자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돈을 지킬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강의하던 날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 그럼 결국 투자 안 하는 게 답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투자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투자는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알아야 돈이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뭉클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재무 조언이 아니라 제 인생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벚꽃이 피는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예전처럼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응. 옛날엔 늘 돈 걱정했는데 이제는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행복이란 결국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순간이구나.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퇴직식 날 입었던 그 네이비색 정장을 바라봅니다. 이젠 좀 낡았지만 여전히 다려져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욕심을 이긴 날이 바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정 부장, 넌 왜 그렇게 소심하냐? 그 나이에 모험 좀 해봐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젠 모험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할 나이야.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은행 이자와 ETF 배당으로 한 달 약 60만 원, 아내의 국민연금 80만 원, 그리고 제 퇴직연금 월 90만 원으로 월 230만 원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적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게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건 안전하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엔 언제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3억을 잃고 후회 속에 살아가지만 또 누군가는 그 3억을 지켜 가족과 웃음을 나눕니다. 둘의 차이는 용기가 아니라 멈춤의 지혜였습니다. 진짜 성공한 노후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행운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정혜성 씨의 선택은 특별한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현명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민 중 노후 소득의 40% 이상을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무려
6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월 63만 원대에 불과하죠. 즉, 대부분의 노년층이 최저 생계비 수준의 연금으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막는 시기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노후 생활 실태 및 자산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수익 투자 경험이 아니라 지출 관리력과 부채 회피율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 중 투자 손실을 경험한 비율은 약 27%에 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지인 추천이나 관계형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 손실 없이 꾸준히 자산을 유지한 가구의 80% 이상은 정기적 금융상담 혹은 저위험 자산 분산 투자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돈을 버는 법보다 잃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노후의 승자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약 40%가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금융소득이 없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혹은 근로소득, 의존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노후 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산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한 사람들, 즉 정혜성 씨처럼 현금 흐름이 명확한 투자 방식을 택한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일정한 배당과 이자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소득 불안감이 낮고 우울감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OECD가 2024년 말 발표한 고령층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 수익률이 아닌 자산의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느냐가 행복도를 좌우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고 금융사기 노출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고수익을 좇는 투자 습관보다 리스크 관리 중심의 자산 구조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세계은행도 같은 보고서에서 강조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 습관에서 비롯된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시니어 세대가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뭘까요? 금융감독원이 2025년 초 발표한 고령층 금융피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43%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형 투자 사기와 지인 권유형 고수익 상품 피해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즉, 은퇴 후 인간관계를 통해 들어온 투자 권유가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시니어 투자자의 최대 리스크는 금융지식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오용이다. 즉,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생기는 손실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반면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이상 중 저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 유지율은 87% 이상으로 고수익 투자형 그룹의 6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ETF나 리츠 등 분산형 투자 자산을 보유한 그룹은 2023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기에도 평균 3.4%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불린 게 아니라 리스크를 버틴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행동심리의 차이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퇴직세대의 재무행동 패턴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즉흥적 결단을 내렸던 반면 성공적으로 자산을 유지한 그룹은 투자 전 평균 21일 이상 검토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즉, 충동 대신 기다림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행동이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혜성 씨의 사례는 통계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안정형 노후 성공 모델에 속합니다. 퇴직 후 5년 이내 재산 손실을 경험하지 않은 60대 남성의 평균 특징을 보면 부채가 없고 1억에서 3억 사이의 자산을 예금 또는 분산형 금융상품으로 보유하며 가족과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은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안정 구조를 함께 설계한 결과라는 뜻이죠. 해외 연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Senior Financial Resilience Report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70% 이상이 고위험 투자 대신 장기적 배당자산 또는 연금, 기반 자산을 유지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불안한 투자 습관이 있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하고 수면의 질과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습관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요인이 되는 셈이죠. 이 모든 통계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현명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겁니다. 고위험 상품을 거절하고 관계형 유혹을 끊고 꾸준히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는 사람만이 결국 노후에도 인간다운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2025년의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4%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후회되는 일 1위로 무리한 투자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간단했습니다. 그저 남이 하라는 걸 하지 않았다.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한 세대의 노후를 바꾼 겁니다. 결국 정혜성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수많은 연구가 확인한 현명한 멈춤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후 역시 이 멈춤이라는 단어 하나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걸 수많은 사례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고령층의 금융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조금씩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금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제도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나 투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거치게 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상담을 통해 이 상품이 본인 상황에 맞는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전국 200곳 이상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고령층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곳에선 어르신들이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안전한지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니어 금융생활 안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정서적 고립과 생활 위기를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특히 7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는 방문 금융안전 도우미를 파견해 금융상담과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와 전주시에서는 이 제도를 지역 맞춤형으로 확대해 고령층이 금융뿐 아니라 건강과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청은 노후 안심상담소를 운영하며 연금, 건강보험, 금융사기 예방까지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시청 내에 고령자 재무상담실을 만들어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설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제 재정 지원과 교육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시니어 금융생활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50대 이상 시민들이 퇴직 전부터 투자 리스크와 재정 계획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어르신 권익센터 내에 금융피해 회복지원단을 신설해 이미 피해를 본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노후의 불안감을 줄이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정책에 더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가족과의 공동 검토를 하는 겁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와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가능성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둘째, 예상 수익률보다 원금 보전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보다 지키는 게 먼저라는 태도가 결국 평생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셋째, 지역 복지관이나 시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은 무료이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금융사기 노출률이 일반인 대비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연인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이나 지정된 후견인이 함께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후견인 역할을 대신하는 공적 후견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도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국은 시니어 자산보호법을 통해 60세 이상 투자자의 모든 고위험 상품 가입 시 반드시 48시간 재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투자 사기 피해를 35% 줄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Eld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라는 기관을 설립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신고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피해금을 회복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결국 제도와 교육을 통해 해결의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재정을 다시 구조화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흐름을 점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과 위험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설령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지자체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주치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태블릿을 지원해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돈을 지키는 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제도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바로 멈춤과 점검의 습관입니다. 믿음이 아닌 확인, 감정이 아닌 계산, 그리고 유혹이 아닌 기다림. 그 세 가지를 지킬 때 인생의 마지막 장은 평화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진 돈 정말 안전한가? 그 한 번의 점검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그날까지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걸음 멈췄을 뿐인데 길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흔들었고 한 번의 망설임이 삶을 지켜냈습니다. 바람은 늘 불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나무만이 끝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평생의 노력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마주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욕심을 이기고 유혹 앞에서 멈추며 가족의 미소와 평온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나이였고 똑같이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선택에서 한 사람은 조급함을, 다른 한 사람은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갈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라는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한 문장으로 지킬 수도 있죠. 정혜성 씨는 그 멈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그의 노후를 지켜준 마지막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믿고, 친구를 믿고, 사회를 믿고, 신을 믿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남의 말보다 내 판단을 믿는 용기, 그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잃고 후회하며 그땐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멈추고 돌아보며 다행이에요, 그때 멈춰서라고 말합니다. 두 문장의 차이는 시간으로는 단 하루일지 몰라도 삶으로는 평생의 간극입니다. 지금의 50대, 60대, 70대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가난을 버텼고 IMF를 견뎠고 자식 세대의 기둥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분들이죠. 하지만 그 강함 속에는 여전히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남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니까요.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혜성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평화를 모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뉴스의 숫자에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걸어온 길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단단히 살아내는 삶. 그게 진짜 부자이고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갑 속 잔액이 줄어드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잔액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족과 웃을 수 있는 마음, 하루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여유, 그 마음의 잔액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분히 부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유혹을 만납니다. 이건 안전해요. 이건 기회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켜야 할 건 기회가 아니라 내 인생의 평화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정혜성 씨가 제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달리기보다 숨 고르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숨 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걱정 대신 평온으로 나이 들고 싶다. 그 평온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계산대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몇 개 집어들지도 않았는데 훌쩍 뛰어오른 가격표에 깜짝 놀라곤 하죠. 매일 먹는 달걀 한 판, 우유 한 통 값은 무섭게 오르는데 10년, 20년 꼬박꼬박 부었던 내 연금 액수는 어쩜 그리 그대로일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66세 어머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 한참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지내시는데 한 달 80만 원으로 약값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하나도 없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혹시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동년배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괜찮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원비나 생활고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자식들 눈치 보는 억울한 노후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해 65,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한도연 씨는 요즘 마트에 갈 때마다 낡은 장바구니를 꼭 챙깁니다. 손잡이는 이미해져서 실밥이 풀리고 가죽 덧댄 부분은 오래된 신발처럼 닳아 있습니다. 한때 회사 법인카드를 휘두르며 부하 직원 점심값을 계산하던 그 손이 이젠 마트에서 1,0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가격표를 눈으로 몇 번씩 훑은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도연 씨는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계산대 앞에 선다. 달걀 한 판, 식용유 한 통, 고등어 2마리, 그리고 아내의 혈압약. 계산대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오를 때마다 가슴 한 켠이 쿵 내려앉는다. 이게 5만 원이 넘는다고? 그는 카드 결제를 누르며 멋쩍게 웃었지만 속으론 눈물이 맺혔다. 한도연 씨는 35년 동안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중소 부품회사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했다. 그 시절엔 성실함 하나로 인정받았고 회사도 꾸준히 성장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아내 이명자 씨와 함께 이제는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자던 때가 불과 3년 전이었다. 퇴직 후엔 작은 치킨집을 열었다. 퇴직금의 절반인 7천만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오르고 배달앱 수수료가 치솟았다. 닭 한 마리 값이 오르자 손님은 줄었다. 한 달, 2달 적자가 이어졌고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남은 건 마이너스 1,800만 원의 카드빚과 다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내의 한숨뿐이었다. 퇴직 후 3년,
도연 씨의 수입은 국민연금 월 68만 원이 전부다. 아내 명자 씨는 15년간 학원 청소 일을 했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월 20만 원도 채 받지 못한다. 둘이 합쳐 88만 원. 집은 있지만 관리비와 공과금만 해도 매달 3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전기요금, 수도세, 보험료, 그리고 아내의 약값. 남는 돈은 4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식비도 감당이 안 된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냉장고에 들어있는 건 달걀 몇 개와 김치 한 통뿐이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낡은 장바구니에 달걀 대신 두부를, 사과 대신 배추를 담았다. 한때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던 그 손이 이제는 전단지 쿠폰을 오려 가게를 고르는 손이 되었다. 지난 봄, 도연 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MRI 촬영비만 18만 원이었다. 보험에서 일부 나왔지만 약값과 치료비로 결국 한 달에 25만 원이 빠져나갔다. 그 달엔 전기요금을 늦게 냈다. 이러다 우리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 아냐? 아내 명자 씨가 조용히 물었을 때 도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20대 아들 한성우가 있었다. 아들은 수도권에서 취업 준비 중이었다. 도연 씨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우리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괜찮지 않았다. 아내는 허리 아파도 병원 대신 파스를 붙였고 도연 씨는 식사량을 줄였다. 점심은 라면, 저녁은 밥에 김치, 그리고 가끔 멸치볶음. 밥 먹고 싶을 때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 몰랐어요. 그는 기자 인터뷰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며칠 전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물었다. 부장님, 요즘도 골프 다니세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골프장 그린피 한 번이면 아내가 한 달치 약값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연 씨는 낡은 장바구니를 꺼내 방 한켠에 놓았다. 손잡이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장바구니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들어 있었다. 35년 동안 일하며 쌓은 자부심, 퇴직 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진 노후의 꿈, 그리고 매달 부족한 5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내일 무엇을 아껴야 할지 계산하는 습관까지.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노후 생활비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검색창에 뜬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65세 이상 평균 생활비 178만 원. 연금으로는 절반도 못 채워. 기사 속 수치는 자신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178만 원이라 우린 지금 100만 원도 못 쓰는데.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꿈틀거렸다.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못 남기고 가는 거 아닐까? 아내가 잠든 새벽, 도연 씨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마트에 갈 것도 살 것도 없었다. 그저 손에 뭔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이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일한 건 아닐 텐데. 그날 이후 도연 씨는 매일 아침 아파트 앞 공원에 나갔다. 벤치에 앉아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연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 국민연금 70만 원, 아내는 30만 원. 딱 그거야. 그래도 당신은 낫지. 나는 혼자 살아서 50만 원이 전부야. 그들의 대화는 웃음 같았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말끝을 흐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 작은 공원의 벤치는 그들에게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누구도 여유롭지 않았고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도연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의 손엔 여전히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가볍게 흔들리는 손잡이에서 마치 세월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났다. 7월의 끝자락, 장마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다. 한도연 씨는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허리 통증이 심했다. 빗물이 고인 아파트 진입로를 건너며 손에 들린 낡은 장바구니가 점점 젖어갔다. 마트로 향하던 발걸음이 어느새 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 부장님,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해요. 의사의 말은 마치 차가운 비처럼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계산대를 보듯 진료비 명세서를 훑었다.
진료비 32,000원, 약값 28,000원. 한 달 치료비만 15만 원이 넘었다. 그날 저녁, 아내 명자 씨는 병원 영수증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여보, 나 그냥 파스 붙이고 참을게. 이 돈이면 우리 아들 학원비 한 달 치잖아. 그녀의 말에 도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며칠 후, 아들 성우가 집에 내려왔다. 아버지,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그럼 병원은요? 그냥 물리치료나 좀 받았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실 저 취직 준비 접으려고요. 알바하면서 돈 모아볼까 해요. 성우야, 그건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우리야 어떻게든 버틸 거야. 도연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아들이 포기하는 인생의 무게가 자신이 만든 현실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아내가 쓰러졌다. 고혈압 약을 제때 먹지 못해서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는 이제 약을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병원 다니면 생활비가 안 돼. 그냥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하자. 그녀의 눈가엔 피곤이 아니라 체념이 어려 있었다. 그 순간 도연 씨는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노후 준비란 단어를 돈으로만 계산해왔다는 것을. 그러나 정작 잃고 있던 건 돈보다 더 중요한 존엄과 평온이었다. 며칠 뒤 그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새벽 시장에 갔다. 전단지를 붙이며 채소를 파는 노인,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미역을 봉지에 담는 아주머니, 모두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끝에서 여전히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시장 한켠에서 앉아 쉬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아이고, 이 시간에 장 보러 오셨어요? 그냥 나왔어요.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래요. 연금 나오는 날만 기다려요.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둘은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같은 세대만이 아는 피로와 체념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도연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장바구니 일기였다. 첫 줄엔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달걀을 사지 못했다. 대신 배추를 샀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왜냐하면 아직은 배추를 살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저녁 낡은 장바구니를 닦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다음 날 쓸 장보기 목록을 써서 넣었다. 두부, 콩나물, 명자의 약값. 그의 하루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다.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구청에서 열린 노후 재무교육 전단지를 보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연금, 의료비, 생활비를 다시 설계해보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 씨의 눈이 잠시 멈췄다. 그는 망설이다가 강의실 문을 열었다. 강의실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부부들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지금의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10년 후엔 13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강의가 끝난 후 부부는 근처 분식집에 들렀다. 잔잔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장바구니 새로 살까? 아니, 그냥 이거 써요. 이게 아직 튼튼해요. 그녀가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었다.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도연 씨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노후란 건 돈으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야. 아직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겨울이 오기 전 그는 구청에서 진행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마트 장보기 도우미였다. 자신보다 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대신해 장을 봐드리는 일. 첫 출근 날 그는 오래된 장바구니를 들고 출발했다. 그 장바구니엔 이제 달걀 대신 사과가, 무거운 책임 대신 작은 행복이 담겼다. 마트 입구에서 그를 알아본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그 가방 오래 쓰셨나 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제 인생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그의 웃음은 오래된 장바구니처럼 해졌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낡은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느꼈다. 젊은 시절의 부장 자리,
치킨집 간판, 신용카드 빚, 병원 영수증. 그 모든 게 결국 한 장바구니 안에 들어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내일은 또 장을 봐야지. 그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저녁빛에 반짝였다.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그날 일기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삶이란 건 결국 장바구니 같다고 생각한다. 때론 비어있고 때론 무겁지만 중요한 건 내 손에 여전히 쥐어져 있다는 것. 오늘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불 꺼진 부엌에 장바구니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에서 달걀 하나가 굴러나와 멈췄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건 분명히 희망의 소리였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2, 박영우 씨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작은 아파트에 산다. 이른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계부를 비춘다. 표지는 닳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엔 지난 40년간의 삶이 빼곡히 적혀 있다. 1997년 4월 17일, 첫 아들 돌잔치 비용 38만 원. 2008년 10월, 금융위기. 비상금 통장 해지 금지. 2024년 12월, 퇴직 후 국민연금 132만 원 수령. 그는 이 오래된 가계부를 내 인생의 나침반이라 부른다. 박영우 씨는 대기업 전자회사 인사팀 부장으로 32년간 근무했다. 매일 정장을 입고 새벽 6시 30분에 출근, 퇴근은 밤 9시. 사람들은 그를 일벌레라 불렀지만 그는 늘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 노후보험을 지금 매일 조금씩 드는 거야. 이게 내 투자야. 그의 집 벽에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록하자는 손글씨 문구가 붙어 있다. 아내 윤정희 씨는 그런 남편을 처음엔 답답하게 여겼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아껴? 애들 외식 좀 시켜줘도 되잖아.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오늘을 걱정하고 나는 내일을 걱정해. 우리 둘이 역할이 다르잖아. 박 씨가 60세로 퇴직하던 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퇴직 다음 날, 그는 직접 엑셀로 가계 자산표를 만들었다. 국민연금 월 132만 원, 퇴직연금 월 58만 원, 적금이자 12만 원, 총 월 수입 202만 원. 그는 이 금액을 내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한계선이라 부르고 지출도 그 범위 안에 맞췄다. 아내 윤정희 씨는 처음엔 불만이 많았다.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행도 가고 맛집도 다녀야지.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 물가가 너무 불안정하잖아. 우리 세대는 지금 쓰는 10만 원이 10년 뒤엔 20만 원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 2025년 봄, 주변 친구들이 은퇴 후 창업에 뛰어드는 걸 보며 아내는 또다시 말했다. 여보, 당신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최소한 커피숍이라도 하면 노후가 덜 무료하지 않겠어?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커피숍은 5년 안에 70%가 문 닫아. 난 대신 지출을 줄이는 일을 할 거야.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지출 점검 노트를 썼다. 4월 13일 전기요금 자동이체 금액 12만 4천 원. 다음 달부터 에어컨 필터 세척 주기 늘릴 것. 그의 노트는 기업 보고서처럼 꼼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최성우가 찾아왔다. 야, 영호야. 나 이번에 상가 투자 들어갔다. 퇴직금으로만 하는 게 아까워서 말이지. 월세 200만 원 들어온대. 박 씨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줬다. 성우야, 너라면 잘하겠지만 혹시 공실 나면 어떻게 하려고? 야, 서울 근처인데 공실이 어딨어. 그 대화는 그날로 끝났지만 1년 뒤 그 친구는 상가 공실로 대출이자에 허덕였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박 씨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다. 그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다. 퇴직 2년 차, 아내 윤정희 씨는 우울감에 시달렸다. 당신은 계획적인데 나는 그냥 공허해. 이렇게 아껴서 뭐 하겠어.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박 씨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 보태주기로 했잖아. 그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지금 아끼는 건 미래의 자유를 사는 거야. 그날 밤 그는 가계부를 꺼내 아내에게 보여줬다.
그 안엔 매달 10만 원씩 부부 여행 적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1년 후에 이걸로 제주도 가자. 나는 지금을 참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시간을 준비하는 거야.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듬해 여름, 그들은 진짜로 제주도로 떠났다. 숙소는 비싸지 않았지만 둘만의 여행이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돈을 안 쓰자는 게 아니라 값어치 있는 데에 쓰자는 거였네. 그녀의 말에 박 씨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말하던 진짜 노후야. 비싼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시험을 내린다. 2025년 초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졌다. 뉴스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균 월 생활비가 178만 원. 연금으로는 절반도 못 채운다고 보도됐다. 박 씨는 뉴스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도 긴장해야겠구나. 그는 즉시 가계부를 펼쳐 비상생활비 항목을 늘렸다. 기존 월 20만 원, 30만 원. 그는 연금 외에도 남은 예금에서 매달 10만 원씩 생활안정보조금 통장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아내는 또 물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바꿔서 뭐해? 그는 대답했다. 이제라도 바꾸면 늦지 않지. 늦은 준비보다 무서운 건 준비를 안 하는 거야.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지출 점검 회의를 열었다. 식비 40만 원 유지, 외식주 1회, 의료비 비상금 확보. 두 사람은 서로의 통장 내역을 함께 보며 웃었다. 이제 당신이 재무부 장관이고 나는 경제부총리야. 그럼 나라가 망할 일은 없겠네. 그들의 노후는 그렇게 함께 꾸려가는 또 하나의 작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해 가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랬다. 박영우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다. 잉크 자국이 번진 오래된 페이지 위에는 1990년대부터 이어진 숫자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는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의 아내 윤정희 씨가 커피를 내오며 물었다. 그 노트는 이제 좀 그만 봐도 되지 않아? 아니, 아직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해. 이 안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적혀 있잖아. 윤정희 씨는 남편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구겨진 종이 위에 남은 손때와 잉크 냄새.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부부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박민재가 부모를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결혼 날짜 잡았어요. 순간 부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근데 결혼 자금이 좀 빠듯해서요.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윤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가계부를 꺼내 한 장을 펼쳤다. 자녀 결혼 지원금 5천만 원 적립 완료.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너 결혼하면 도와주려고 10년 전부터 준비한 돈이다. 그때는 이날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왔구나. 그날 밤 아들은 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의 철저한 계획과 절약이 결국 가족의 평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남편은 늘 쓰던 가계부를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던 순간 윤정희 씨가 물었다. 여보, 이젠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박영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쉬는 거야. 이젠 돈 걱정도 병원비 걱정도 안 하잖아.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아들도 자리 잡았고 이제 가계부는 추억을 기록하는 노트가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윤정희 씨는 남편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그 부지런했던 부장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늘 작은 불안과 함께 온다. 겨울, 윤정희 씨가 병원 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생활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했다. 그날 밤, 부부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다. 여보, 나 병원비도 이제 신경 써야겠네. 박영우 씨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그럴 줄 알고 의료비 비상금도 따로 만들어놨어. 그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건강은 계획할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의 손등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몇 달 후, 둘은 구청에서 열린 시니어 재무관리 강연회에 초청받았다. 강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말했다. 여러분, 이 부부는 미리 준비한 삶의 모범이에요. 퇴직 후에도 연금, 비상금, 건강자금, 여행자금까지 체계적으로 분리했죠. 가계부를 적는다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을 기록하는 철학입니다. 강의가 끝난 뒤 몇몇 참석자들이 다가왔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셨어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특별한 비결이 아니에요. 매달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쓰는 돈에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 지켜줘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투엔 자랑이 없었고 단지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진짜 지혜의 무게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당신의 그낡은 가계부 덕분이야. 박영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건 우리 둘 다의 기록이야. 당신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쓸 수 있었지. 그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내 한 장을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5년 10월, 윤정희와 함께. 오늘도 적는다. 우리는 돈보다 서로를 먼저 챙기는 법을 배웠다. 그날 밤, 거실 조명이 은은히 켜진 채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렸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윤정희 씨가 속삭였다. 당신, 다음 장엔 뭐라고 쓸 거야? 박영우 씨는 펜을 들며 대답했다. 지금이 제일 평안하다고 쓸 거야. 그는 그렇게 한 줄을 적었다. 오늘도 평안하다. 노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준비와 마음으로 쌓는 것이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얼굴엔 세월이 아닌 평온의 미소가 번졌다. 그의 손 아래 놓인 오래된 가계부는 낡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온 단단한 방패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습관처럼 가계부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도 살만하다. 아내는 커피를 내오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단단했고 무엇보다 서로의 곁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와 정반대되는 방향에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통계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준비된 노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통계부터 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 중 적정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부족하다가 37%, 매우 부족하다가 약 20%에 달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발표된 자료에서는 고령층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약 86만 원 수준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층 중 절반 정도만이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주요 기관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들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개인 기준 월 160만 원, 부부 기준 26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30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 수준이라는 결과도 확인됩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여전히 기본적인 지출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고 의료비와 공공요금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 이상으로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생활비가 약 1.8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의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약 2배 이상 늘어났고 70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매달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외의 연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 격차가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이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일수록 노동 인구가 줄고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제도 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앞으로 25년 안에 세계 주요국의 연금 적자 규모가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후의 행복은 소득이 아닌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도연 씨처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이들은 이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박영호 씨처럼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연금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한 사람들은 이 통계의 위험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경계선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온 습관과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을 통계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힘은 돈보다 준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막연한 절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정책들과 성공의 씨앗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도연 씨처럼 준비 못하고 후회하는 삶도 있고 박영호 씨처럼 대비해 평온을 얻는 삶도 있듯이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해외 모델들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보려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노후준비지원 전달체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예컨대 부산, 인천, 전북 김제, 서울 성동, 경기 부천 등 총 9개 지자체가 노후준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재무건강여가관계 등 통합적 노후준비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중장년층은 가까운 지자체에서 인생 설계 진단, 자산 점검, 건강 코칭 등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차기 5개년 계획 2026만 2030년 수립을 준비하며 앞으로 노후 소득 보장과 지자체 기반 서비스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노후 주택의 단열 보강, 도배장판 교체, 화장실 안전바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처리, 응급, 호출벨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화장실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노후주택 단열 보강 사업을 시행하며 난방비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노후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난방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어요. 이처럼 물가 상승과 공과금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착실히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연금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기여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 대체율을 개선하거나 출산군 복무 기간에 기여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 기준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 국가에서는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연금 수급자의 소득 대체율을 개선해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개혁을 시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과 모델들은 결국 혼자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제 행동으로는 먼저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서 노후 준비 지원 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자신의 연금 납입 내역, 자산 구조, 지출 패턴을 미리 점검해두고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주택 단열 보강, 안전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은 큰 비용 없이 직간접적으로 생활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모형처럼 기여율 수급율 개혁 방향이나 사회보장 체계 강화 논의에 관심을 갖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으로 사례를 듣고 통계를 보고 정책을 알아두는 것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한도연 씨의 삶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경계선이 되고 박영호 씨의 삶은 우리도 닿을 수 있는 방향이라는 믿음을 갖고 각자의 지역과 조건 속에서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노후 준비의 실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변화의 주체가 되실 차례입니다. 낡은 장바구니는 하루를 버텼고 오래된 가계부는 한 생을 지켜냈다. 하나는 어제의 무게를 담았고 다른 하나는 내일의 방향을 적어두었다. 한쪽은 오늘의 밥값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평생의 마음값을 계산했다. 두 손의 차이,
그것이 인생의 차이였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도연 씨, 35년을 일했지만 퇴직 후 손에 남은 건 달걀 한 판과 병원 영수증뿐이었던 사람. 그리고 박영호 씨, 매달 가계부를 적으며 40년 동안 미래를 조금씩 준비해온 사람. 한 사람은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불안을 채웠고, 다른 한 사람은 오래된 가계부를 펼치며 평안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의 노후는 같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차이가 그들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그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유무, 그리고 마음의 태도. 도연 씨는 늘 내일을 미뤘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무슨 노후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의 10만 원은 내일의 자유 한 조각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노후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두 사람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펴보며 다음 달엔 조금 줄여야겠다 중얼거리는 우리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건 언제라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장부니까요. 가계부는 비어 있어도 마음만큼은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투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달의 습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조금 덜 쓰는 용기, 내일을 위해 한 걸음 미리 움직이는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은행 잔고가 늘어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 하루를 계획할 때입니다. 도연 씨의 낡은 장바구니는 끝내 가벼워졌지만 그의 눈빛엔 슬픔이 남았습니다. 반면 박영호 씨의 가계부는 무겁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평화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후의 차이는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벌 만큼만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만큼 남기겠다는 다짐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가계부를 펼치고 지출을 적고 연금 내역을 확인하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속에도, 내일을 위해 잠시 멈춰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보세요. 그 약속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끝으로 이렇게 한 줄 남기고 싶습니다. 노후란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이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루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장 남은 장바구니가 있고 아직 한 줄 더 쓸 수 있는 가계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지요? 어슴푸레한 새벽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다시 잠은 안 오고 괜히 가슴만 답답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긴 한숨만 푹 쉬어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평생 일만 하다 이제 퇴직하고 좀 쉬나 했더니 막상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회사 일 하느라,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달려오셨죠. 그런데 막상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덜컥 급부tum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 넘은 분들 2분 중 1분은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하루입니다. 텅 빈 시간 앞에서 속절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 그 허전함을 채우려 술에 의지하거나 스마트폰 속 세상에 숨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분들은 놀랍도록 단단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별거 아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을 정해놓는 거. 그 규칙적인 습관이 나를 다시 살렸지. 지금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삶을 다시 짱짱하게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 도곡동의 오래된 아파트.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겨울 햇살이 낡은 손목시계 위에 비쳤다. 분침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돌고 있었지만 그 시계를 차고 있는 남자, 이도현의 삶은 그 리듬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는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 몸담아왔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고 해외 출장을 밥 먹듯 다니며 늘 성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작년 겨울 정년퇴직을 맞았다. 보상은 충분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 여유롭게 여행도 다녀요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퇴직 첫 주 월요일, 아내 박정희가 물었다. 여보, 내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일단 좀 쉬자고 한 2주 정도만 일하고 답했다. 하지만 그 2주는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어갔다. 그의 하루는 느리게 그러나 끝없이 흘러갔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TV 뉴스를 본다. 점심 무렵에는 동네 카페를 한 바퀴 돌고 오후엔 TV 재방송을 본다. 이름 있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수백 명을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건네는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낸다. 퇴직 석 달째 되던 날, 그의 낡은 손목 시계가 멈췄다. 건전지가 다 된 것이었다. 그는 시계를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교체도 하지 않고 서랍 속에 넣었다. 이제 맞출 시간도 없는데 뭐하러. 그 말은 자신에게 던지는 듯한 한숨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문화센터에서 수묵화 강좌 있대요. 같이 들어보실래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런 걸 배워서 뭐해. 난 예술이랑은 담쌓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도현의 세상은 점점 작아졌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300명이 넘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먼저 걸어도 대부분 요즘 바빠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사라졌다. 하루는 친구 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나? 택시 몰고 다녀. 아침에 나가면 그래도 기분이 달라져. 손님 만나서 얘기하고 도로 위에 있으면 덜 답답하거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운전은 질려. 회사 다닐 때 기사님이 평생 옆에 있었는데 뭘. 그날 밤 그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예능, 뉴스, 주식 방송이 번갈아 나오고 그중 자막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은퇴 후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연 60대 남성. 그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자존심이 다시 꿈틀거렸다. 다음날 그는 은행으로 향했다. 퇴직금의 절반인 8천만 원을 꺼내 소형 헬스기구 온라인 유통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설렘이 있었다. 이 나이에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본다는 게 기분 좋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첫 달 매출은 20만 원, 둘째 달엔 0원, 그리고 셋째 달 임대료와 물류비만 250만 원이 나갔다. 전화벨이 울리면 대부분 광고대 행사였다. 사장님, 마케팅 한번 맡겨보시죠. 성공 사례 많습니다. 그는 점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무실에 불을 끄고 나올 때마다 마치 자신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하게 식은 찌개가 놓여 있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업은 좀 어때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섰는지 모르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출근하듯 양복을 입고 나섰다. 책상 위에는 멈춘 손목시계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시계를 다시 찾다. 그래, 오늘은 그냥 나가보자. 하지만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니라 동네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던 그에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젊은 양반, 시계 멈췄나? 예, 건전지가 다 됐네요. 그럼 갈아야지. 세상에 멈춘 시계만큼 쓸모없는 게 어디 있어.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시계를 열고 새 건전지를 끼웠다. 딸깍, 분침이 다시 움직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문제는 시계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이렇게 쳤다. 은퇴 후 루틴 만들기. 수백 개의 영상이 쏟아졌고 그 중 한 영상의 제목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은퇴 후 하루키처럼 살아보라.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클릭했다. 영상 속 차분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은퇴 후의 자유는 생각보다 불안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리듬입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속마음을 읽는 듯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켰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 나한테도 다시 리듬이 필요하구나. 그날 이후 이도현은 새벽마다 눈을 떴다. 예전처럼 불면에 시달려 깬 게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 영상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하루의 리듬을 되찾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실에서 그는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는 오랜만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예전엔 사람들을 지휘하느라 늘 분주했지만 지금은 오롯이 혼자였다. 그런데 그 고요가 나쁘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메모장을 열었다. 오늘 해야 할 일 산책, 신문 읽기, 점심 직접 만들기. 단 3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목록이 그에겐 오랜만에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그는 운동화를 신었다. 30년 전 회사 체육대회 때 받았던 낡은 운동화였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며칠 전 만난 그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도현이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또 뵙네요. 노인이 웃었다. 시계는 고쳤소? 예. 덕분에 잘 돌아갑니다. 그래, 인생도 그런 거요. 멈춘 것 같아도 마음만 돌리면 다시 가는 거지.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왠지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산책을 나갔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빠지지 않았다. 아침 5시 30분이면 이미 길 위에 있었고 귀에는 늘 같은 노래가 흘렀다. 오래전 딸이 선물해준 오래된 mp3 속 이문세의 옛사랑. 그 노래가 끝날 때쯤이면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아내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주었다. 여보, 이거 마셔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내가 어느 날 말했다. 요즘 표정이 좀 달라지셨네요. 얼굴이 편해 보여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는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샀다. 매일 그날의 기분을 한 줄씩 적었다. 오늘 아침 바람이 맑았다. 커피 향이 좋았다.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루를 살아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다. 몇 년 전 회사 송년회 사진, 해외 출장 사진, 수많은 회의실의 풍경들. 그 안엔 늘 정장을 입은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사진 속의 자신보다 지금 커피를 내리는 자신의 얼굴이 더 살아있는 얼굴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느 순간 새벽의 고요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TV 대신 책을 읽었다. 요즘 읽고 있는 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그 반복이 나를 만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그는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살아온 적은 없었다는 걸. 그의 아내는 이제 매일 아침 그와 함께 걷는다. 처음엔 10분도 버거워하던 그녀가 이젠 1시간을 걷고 나서 이게 진짜 노후구나 하고 웃는다. 그 웃음 속엔 오래전 잃었던 부부의 온기가 다시 피어났다. 며칠 전 그는 손목시계를 닦으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내가 준 mp3 덕분에 요즘 아침이 참 좋다. mp3이요? 그거 아직 있어요? 그래,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 와,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하루키 같네. 딸의 농담에 그는 웃었다. 하루키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그는 매일 밤 9시면 불을 끈다. 스마트폰 알림을 꺼두고 방 안은 조용했다. 단조로운 하루였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졌다. 잠들기 전 그는 손목시계를 벗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초침이 틱, 틱 소리를 내며 일정한 리듬을 이어갔다. 그 리듬은 마치 그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하루는 친구 정만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요즘 뭐하냐?
택시 그만두고 다시 쉬냐? 아니, 매일 걷고, 책 보고, 글 좀 써. 그냥 내 하루를 정리하는 거지. 와, 너 진짜 변했다. 예전엔 숫자밖에 모르던 놈이. 그는 웃었다. 숫자는 잃었지만 시간은 되찾았지. 그날 밤 그는 다시 노트에 글을 썼다. 나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반복이 나를 보호한다. 멈춰있던 시계는 다시 움직였고 나도 그렇다. 이젠 성과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 내 삶을 지탱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아파트 불빛이 반짝이고 겨울 하늘엔 달이 걸려 있었다. 한때는 수많은 보고서와 목표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단 한 가지 문장만 마음속에 남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손목시계를 다시 찾다. 초침이 일정한 박자로 움직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그래, 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조용한 주택가 골목 끝 아침 6시 10분이면 언제나 같은 소리가 들린다. 탁, 타다. 현관 앞에서 운동화 끈을 조여 매는 소리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김명우 씨다. 올해로 공무원 생활을 마친 지 5년째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다. 그는 퇴직 후에도 알람을 맞춘다. 새벽 5시 반이면 기상. 면도하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거실 창문을 연다. 그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이 공기를 맡아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신발장을 열어 운동화를 꺼낸다. 그 운동화는 10년 넘게 신은 오래된 신발이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 신발을 닦는다. 마치 마음을 닦는 것처럼. 그는 오랫동안 구청 토목과에서 근무했다. 퇴직 전까진 늘 도면과 현장 사진, 민원인 전화에 쫓겼다.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막상 퇴직이 다가오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래도 난 일로 살아왔는데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아내 윤정자 씨는 말했다. 여보, 이제는 당신 건강 좀 챙겨요. 걱정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써야지. 그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매달 22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는 큰 호화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벌기보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퇴직 직후 몇 달간은 그에게도 공허함이 있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의 점심, 사무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 그 익숙한 리듬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한동안 집안에서만 머물렀다. 낮에는 TV를 보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새벽이 되어 잠들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올랐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명호 씨, 활동량이 너무 적어요.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생활하면 혈압약 평생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다. 이러다 진짜 늙겠구나. 그날 밤, 그는 거실에 있던 낡은 운동화를 꺼냈다. 회사 다닐 때 체육대회에서 받았던 이미 밑창이 다른 신발이었다. 먼지를 털고 구두약을 발라 반짝이게 닦았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다. 이튿날 새벽, 그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나갔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건 내 출근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산책 중에 늘 똑같은 길을 걸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 작은 호수공원으로 들어가고 벤치에서 숨을 고른 뒤 커피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믹스커피를 뽑아 마셨다. 그 시간 그는 아무런 소음도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마주했다. 명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같은 시간 걷는 이웃 박영진 씨가 말을 걸었다. 그럼요. 안 나오면 몸이 먼저 알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다. 그 새벽에 나가서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몸이 알아서 일어나.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도 함께 나왔다. 서로 말없이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보았다. 둘은 동시에 말했다. 이 시간이 참 좋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후배가 말했다. 선배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걷지. 그리고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 좀 하고. 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땐 그냥 몸을 움직이면 돼. 생각은 그 다음이야. 그는 지금도 매일 노트를 쓴다. 제목은 오늘의 루틴. 5시 30분 기상, 6시 산책, 8시 아침 식사, 10시 독서, 오후 봉사활동. 그는 이 일정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가끔은 지루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대답한다. 지루한 게 아니라 단단한 거예요. 내 삶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벽돌 같달까. 그의 방 책상 위에는 낡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매일 닦고 매일 씻는다. 그는 그 운동화를 나의 시계라고 부른다. 이 운동화 끈을 묶는 순간 내 하루가 시작돼요. 시간이 다시 흘러요. 그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은 빠듯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말을 되뇌인다. 돈보다 무서운 건 멈추는 거야. 움직이면 그게 인생이지. 김명우 씨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는 점점 따뜻한 리듬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걸 지켜봤다. 햇살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생각했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아냈다. 그의 아내 윤정자 씨는 이제 그와 함께 걷는 게 일상이 되었다. 둘은 걸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당신 예전엔 늘 화가 나 있었던 거 알아요? 나도 몰랐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TV만 봤으니까. 이젠 얼굴이 훨씬 편해 보여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다 이 운동화 덕분이지 뭐. 그 말에 둘은 함께 웃었다. 아침 산책을 마치면 그는 늘 작은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처음엔 조용히 책만 읽었지만 어느 날 사서가 부탁했다. 어르신, 혹시 초등학생들 독서지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네, 한번 해보죠.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아이들과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다. 선생님, 이 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잡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김명우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30년간 쌓은 경험과 인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배움이 되고 있다는 걸. 그는 매일 저녁 다이어리에 한 줄씩 썼다. 오늘은 아이들과 책을 읽었다. 그들의 눈에서 옛날의 내가 보였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병원 의사는 이제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라며 웃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운동화를 꺼내 닦았다. 이 녀석이 나 살렸네. 하지만 인생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작년 겨울 그의 아내가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한동안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예전에 그였다면 짜증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나 하루 리듬 안 깨지게 해볼게. 그는 아침 산책을 줄이지 않았다. 산책 후엔 장을 보고 점심을 차렸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아내의 손목도 회복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 이제 진짜 듬직하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내 삶이 이제야 익숙해진 것 같아. 봄이 오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 아이들과 함께 마을 걷기 대회에 참가했다.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이 뛰어가며 소리쳤다. 김 선생님, 우리 이겨요.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천천히 가도 돼.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야.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자신이 사무실에서 하던 말이 떠올랐다. 성과는 빠른 사람이 가져간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행복은 꾸준한 사람이 지킨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걷기 대회가 끝난 뒤 아이들이 선물로 운동화를 하나 줬다. 김 선생님, 이거 새 운동화예요. 이제 낡은 건 쉬게 해주세요. 그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이 신발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야. 그래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더 단단해졌어. 그날 밤, 그는 낡은 운동화 옆에 새 운동화를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두 켤레의 신발 같다. 하나는 과거를 걸어온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을 향한 약속이다. 요즘 그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다. 저녁 식사 후 아내와 둘이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이다. TV는 켜지 않는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 그리고 초침이 흘러가는 소리만이 배경음악이다. 그는 그 순간을 내 인생의 음악회라고 부른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는 여전히 운동화를 닦는다. 오늘도 잘 걸었다. 그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칭찬이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다. 명호 선생님, 우리도 그 루틴 배우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말한다. 별거 아니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을 걸으세요. 생각보다 세상은 그 안에서 새로워져요. 어느 날 도서관 아이 중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인생이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글쎄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인생은 움직이는 거야. 멈추면 후회하고 걸으면 행복해져. 그는 지금도 새벽이면 운동화를 신는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새가 지저귀는 순간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한다. 명호야, 오늘도 믿음 잃지 말자. 그의 손목엔 여전히 낡은 시계 하나가 차 있다. 하지만 이 시계는 더 이상 일의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다. 그에게 시간은 이제 삶의 박자다.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조금 더 단단하게 뛰었다. 퇴직 후 5년, 그는 이제 하루가 길지 않다고 말한다. 시간이 길면 마음을 채우면 되지. 루틴이 있으니까 내 하루는 늘 제때 도착해. 그는 여전히 걷고, 닫고, 웃는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누가 묻는다. 그 나이에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는 미소를 짓는다.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내 운동화가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 주니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내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 중 우울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는 비율이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35.7%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50대, 60대 남성의 경우 우울불안 장애로 치료받는 사례가 2017년 약 16만 6천여 명에서 2021년에는 약 19만 2천여 명으로 무려 16%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 정신건강 악화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으로도 이미 경고등이 켜진 현상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점은 명확히 지적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한 남성은 은퇴하지 않은 남성보다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더 높으며 그 관계에는 사회 접촉의 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직장을 떠난 뒤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정서적 고립이 더 심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사회활동이나 재취업을 유지한 사람들은 완전 은퇴한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나 건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0대 이상 정년퇴직자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완전 은퇴 그룹보다 일부 재취업을 택한 사람들이 건강 지표면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전후의 건강 변화를 비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사회적 교류가 단절된 사람일수록 우울증과 불안,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은퇴자일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은퇴 후 활동이 줄어들면 인지능력 저하나 신체 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지해 온 사회적 역할과 신체 활동, 그리고 관계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절되지 않는 삶의 리듬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자신의 건강과 감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 무계획과 고립은 통계적으로도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이며 반대로 사회적 참여와 규칙적 루틴을 유지한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우리 사회 속 멈춤의 공포와 고립의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이 적절한 일자리나 공익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연결성을 유지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자체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학습 교류 시설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상향,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 생활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 정책에서는 지역 특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고 보조를 받은 인센티브 방식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을 우리 사례의 흐름에 접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은퇴 후 하루의 리듬을 잃지 않도록 지자체가 지역 중심의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단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새벽 산책 모임, 작은 글쓰기 독서 모임, 공원 음악 듣기 동아리 등 정기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중장년층 주민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자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루틴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외로움의 틈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노인이 가진 경력과 재능을 마을학교나 커뮤니티에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가 정책의 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노인의 삶의 의미와 사회 연결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이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구조는 삶의 리듬과 정체성을 동시에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만 5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멘토링, 독서 지도, 보건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노인들이 살아가는 무대를 잃지 않게 해주며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노인이 많이 사는 기존 주거지역의 지역 복지 보건사회 서비스를 결합하여 그곳에 사는 노인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안할 수 있는 실질적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지자체는 노인 커뮤니티 중심 루틴 프로그램 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 글쓰기, 음악 듣기 모임 등 소규모 정기 모임을 운영하고 참여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노인 자원봉사, 경력 매칭, 사회기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인이 계속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갖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 커뮤니티 지원은 주거지, 기반 지원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많은 지역에 보건복지여가 서비스가 통합된 허브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국고 보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다섯째, 시민과 노인 대상의 제도 홍보가 중요합니다. 제도가 있어도 모르니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적극적인 안내와 접근성 제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과 제도들이 잘 작동한다면 사례 속 인물이 겪은 리듬 상실과 고립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두 번째 사례처럼 다시 하루의 리듬을 회복하고 삶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노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을 향해 걷는다. 멈춰 서 있던 시계도, 닳아버린 운동화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생은 새로워진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멈춰버린 시계 앞에서 주저앉았던 이도현 씨, 그리고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으며 삶의 리듬을 이어간 김명우 씨. 두 사람의 인생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이 전혀 다른 노후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멈췄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걸었습니다. 퇴직이라는 같은 문을 통과했지만 한쪽은 그 문을 끝이라 여겼고 다른 한쪽은 다시 열리는 문이라 여겼습니다. 이도현 씨의 삶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두려워진 사람,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고 낯선 공허 속에 머물렀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가 느꼈던 외로움, 그 막막함,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50대, 60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슴 깊이 느껴본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명우 씨의 삶은 단조롭고 조용하지만 참 단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작은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죠. 지루한 게 아니라 단단한 거예요. 이 리듬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퇴직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내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였습니다. 하루를 낭비하느냐 아니면 새로 짓느냐. 결국 인생의 질은 하루의 리듬에서 결정된다는 걸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멈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계가 멈췄다면 다시 건전지를 갈면 되고 운동화가 닳았다면 새 신발을 신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멈추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음의 운동화를 닫고 내 안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너스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진짜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일 때문에 바빠서 온전히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들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 길 위에서 다른 하늘을 보고 다른 공기를 마시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단조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의미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이 멈춘 것 같으신가요? 잠 못 이루는 새벽, 괜히 허전한 오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묻게 되는 그 순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가는 중이다. 내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 영상의 두 사람처럼 누군가는 멈춰버린 시간을 바라보며 후회하지만 또 누군가는 다른 운동화를 신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을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보세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잘 버텼다. 오늘도 한 걸음 더 가보자. 그 작은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끝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은 화려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살아야 하는 거지라고. 반복되는 하루가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멈춰있던 시계도 매일 닦는 운동화도 결국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걷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어떤 걸음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다시 리듬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내일의 아침이 조금 더 따뜻하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